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뀔 대입제도는 지금의 중3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오는 8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연 수능과 학종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지, 또 수시와 정시는 통합해야 될지,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한지, 이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입시인 2022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대입 개편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추세에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학종과 수능 전형과의 적정 비율 조정이 관건입니다. 또한 대입 단순화를 위해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있는 선발 시기를 통합할 것인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국민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대입 개편안 기초안이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이 대입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각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대입 정책에 대한 자체 입장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백지 위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4개월 만에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심층 토론해봅니다. 네, 함께 하실 패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종태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부대 교육대학원 안선혜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천교육 교사 모임 전대원 정책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요소들,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또 수능, 논술,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종으로 대표가 되는 수시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거 축소해야 된다, 이런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대신 상대적으로 정시, 수능 이 전형을 늘려야 된다, 이거다 아니다, 또 교육부 결정을 미루고 또 공론화에 맡긴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네 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김재철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국회에서 하는 논의에 지금 요 제목이 보니까 2022년도 대입제도 대변화 좀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3년 만에 대변화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또 지금 또 그만한 큰 변화를 이끌 만한 또 어떤 유도할 만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변화 되나? 이런 그래서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장기적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입 제도하고 그다음에 수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충분하게 사회에 나갔을 때 실력을 키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느 정도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좀 현실과 이상을 좀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종태 소장님은요. 우선 주신 질문이 이제 수능 정시를 늘려야 되느냐. 네, 등을 비롯해서 최근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국가교육회의에 넘겨진 교육부 이송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를 좁게 좀 접근하면서 정작 한국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데 아무런 시사점을 줄 수 없는 논란만 키우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기본적인 교육부가 핵심 쟁점을 가지고 던진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네요.
정작 핵심은 우리 교육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입각해서 현재 입시 제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진단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뺀 채 뭐 수능과 학종의 비율을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수능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미래 학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런 수능을 비중을 확대하느냐 줄여야 되느냐는 그렇게 이제 질문 순서가 되게 의미 있게 될 텐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재 상태에서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그럼 거기서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양측 편이 예. 아무런 그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죠. 예. 이 걸려 있는 게 수능이냐 정시냐뿐만 아니라 전형 방법도 걸려 있고 교육의 목표도 같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문제 의식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혜 교수님. 예. 사실 지금 그 쟁점이 너무 구체적이다, 기술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금의 대입제도 논쟁의 가장 핵심은 학종과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것이 수능 절대평가와 그다음 수시 정시 통합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기술적인 쟁점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원래 권한도 가지고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게 교육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 권한과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거죠. 그런데 국가교육회의는 그것을 또다시 하위 기구를 만들어서 또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며칠 전에는 대입특위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한다면 수시와 수시 학종 비율과 그다음에 수능 정시 비율 이걸 제대로 정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수시 정시 통합 문제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청, 재하청 계속 넘어갔는데 맨 끝에 가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혼란을 맞이한 거죠. 네. 아마 정부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국민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죠. 네. 예. 어쨌든 안선혜 교수님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현재 수능과 정시로 모아지는 것은 그렇게 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최근에 공론화 과정을 맡겼는데 결론을 내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하셨네요. 전대원 의원님. 그 우리가 그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선발이 아니라 교육에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전문가로서 그 선발은 아무리 교육자가 열심히 해도 다수를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고 교육만이 우리를 그 승리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부가 이렇게 고뇌에 찬 어떤 결단이나 고민에 차게 이렇게 문제가 재하청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그 개인들은 그 선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자꾸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우리 그 전문가들이나 이 정책 담당자들은 개인의 선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자체에 중점을 둬서 정책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 통계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지방 K국립대학 그 통계를 보면 중도 탈락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시 중도 탈락률 차지하는 비율이 2017학년도 80%가 돼 있고요. 중도 탈락은 예. 대학 입학 네, 이후에 대학 입학을 해서 빠져나간 중도에 경우. 탈락한 예. 확률이 그리고 학종이 12%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선발에 관점을 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 학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옹호하는 이유를 드는 거는 다 이런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처음에 지금 종합적인 진단을 들었는데 네 분이 다 좀 견해 차이가 있으시네요. 교육의 목적, 선발의 또 목적 들수있겠고 하는데 일단요,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정점별로 좀 짚어보죠.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시의 경우에 학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몇 개 섞여 있죠. 학생부 교과도 있고 또 논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형의 기준들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인재상의 목적을 두고 할 것인데 어떻게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안선혜 교수님. 예,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그 특기자 전형, 실기주 전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그 전형마다 인재상이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전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우수한 인재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비롯한 현재와 미래 사회가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를 뽑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전형이라 하더라도 우수 인재를 뽑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같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가진 인재를 뽑고자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 차이가 있냐 그런 인재상을 사교육업자가 아니면 부모가 또는 학교가 개입해서 만들어주느냐 제대로 된 그 학생의 인재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종은 그걸 사교육업자가 부모가 개입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반면 다른 부분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게 학종인데 그걸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인재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형의 특징이 가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대원 의원께서는 지금 대체로 선발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의 목적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학종과 학생부 교과, 논술 각각이 갖고 있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내신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있겠죠. 성질성이나 창의성이나 그런 요소들 중에서 약간의 성질성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렇게 학생들의 그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적 사고를 측정하는 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SQ라고 하는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같이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물론 우리가 똑똑하다는 인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게 단일한 잣대일 것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가령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사람을 뽑을 때와 교육자를 뽑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기본적인 학력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각 대학들이 요 전형에 맞춰서 결정하고 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나 21세기 어떤 다양한 인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전형들이 필요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정도 소장. 그 우수한 인재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는 점에서 좀 우리 사회가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시험 봐서 점수가 높으면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 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를 따져보면은 점수와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시험의 경우에 특히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이 점수의 노예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점수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학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은 예.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보다는 그 아이가 3년 내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교 생활 기록을 쭉 보면서 이 학생이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 자기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이게 한순간에 시험 찍기 고르기 수능과 같은 시험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저 학교에서 4년 동안 이제 교장을 하면서 전 대안학교였어요. 공립대안학교였는데 예. 그 아이들이 아마 학습한 양은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습한 양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체험한 양은 훨씬 더 많은 오랜 시간 다양한 체험을 했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이 수능도 안 보고 대학을 가는데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3년 내내 수능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요. 그걸 보면서 정말 고마운 제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학 가서도 대부분은 잘 적응하고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도 소장께서는 학종 방식이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심지어는 입시의 전략에서도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나름대로의 그것이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점 또 부작용 등은 좀 뒤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네, 김지철 대변인. 네,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게 그 각 전형이 가지고 있는 인재 상황과의 좀 긴밀한 연관성. 네. 이 부분은 지금은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 하나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했는데 이게 각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의 그 수학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과연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수학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발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교육 과정이나 미래 인재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 또 그중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도 자체를 또 되게 또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입학 진영이 좀 이렇게 좀 많아지는 건 좋은 측면이에요. 다만 대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재상과의 연계성은 조금 더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인재상 관련해서는 사회 취업 구조라든가 뭐 이후에 여러 가지 같이 좀 묶어서 좀 물론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그 수시 정시 이 비중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약 한 76대 한 24입니다. 수시가 76이고 정시가 한 24.4%좀 됩니다. 예, 갈수록 뭐 대학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들에서 학종의 비율을 늘려왔다는 통계들인데 늘린 그 동기랄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이용성이 있어 그런 겁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시를 많이 이렇게 좀 요구를 한 측면도 있고요. 특히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시에 대해 특히 이제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권유를 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주신 측면이 있지만 과연 수능, 정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시대 또 앞으로 학생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과연 바람직한 대입 방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수시 부분, 특히 이제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사 진행 발언 잠깐. 이제 많은 토론을 할 때마다 이게 용어가 조금 혼동해서 써가지고 약간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 2019학년도 전형 요소별 비율을 보면은 이제 수시 비율은 말씀인데 이제 수시하고 학종이 자꾸 이게 혼동이 돼서 정확히 좀 표현을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가 현재 합계가 41.5%. 학생부 종합이 24.4%, 2019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20.7%. 그리고 논술이 3.8%, 실기 전형이 8.4%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8대2 해버리면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학종이 80%다 그렇게 생각하실 오해가 학종이 있어서. 아까 45%라고 했나요? 아니 학종이 24.4% 나와 있습니다. 24.4%. 네. 4%요. 네, 다만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을 구분하면 수도권이 조금 올라가고 지방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학종의 어떤 그 쌓인 역사가 좀 길어서 점점 올라가서 진짜 그렇게 좀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비율은 높아졌는데 종합적으로는 그냥 수시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학종이 높아졌다. 학종이 압도적으로 높아갔다. 전체는 올라갔지만 전체 4년제 대학 기준으로는 24.4%가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그 전대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2019학년은 24.3% 학종이, 그다음 2020학년도는 24.5%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주요 대학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한 50% 내외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이들 대학을 놓고 주요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서 학종의 비율을 높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학생부 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하면 계속해서 돈을 더 준 것이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입학사정관을 그돈 가지고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시 전형도가 엄청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능 전형과 달리 수능 전형은 학생들의 점수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이 제한권을 거의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완벽한 제한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뽑더라도 대학이 마음대로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학생이 어떤 법적인 문제이긴 하더라도 그로부터 자유롭고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왜?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어서 뽑았다. 전공 적합성이 있어서 뽑았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오지. 그다음에 제한권 확대하지. 그다음에 어떤 법적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확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재량으로 뽑는다라는 거하고 그 대학이 그 자기들에 맞는 인재상을 뽑는다는 말이 중첩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대학이 자꾸 돈 장사한다, 수수료 장사한다 하는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히 고난도의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 장사라고 하는 건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대학에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일단 감사도 하고 그걸 남겨서 뭐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면서 대학들이 처음에는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뽑으면서 우리가 잘 뽑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뽑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신감들이 얻으면서 나중에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하면서 이들이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뽑아도 상당히 우리의 그 선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주요 대학 교수님들하고 저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다 그런 요인들이지 자기들에게 돈 때문에 그렇다, 뭐 마음대로 뽑으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참 기분 나빠하십니다. 아니요, 네, 그렇게 네. 하더라도요. 네. 그건 사실인 거거든요.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그 수입이 실제로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학 재정을 갖다가 정확히 잘 알지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자료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얼마를 남겨서 얼마를 썼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그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 남았다더라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니요, 제가 남았다고 조금- 하지 않습니다. 예. 수시 전형도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들어오기는 합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하시고 또 두 분. 네. 예, 그 지금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팩트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 2019년도 수시와 정시 비율 또 그리고 얼마 전에 2020학년도 정시와 수시 비율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수시가 늘어나긴 늘어나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요 대학 서울의 큰 대학 위주로 보면 정시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시가 약 평균 한 29% 쪽으로 이게 수시하고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정시는 예. 늘어났다. 주요 아니 그게 대학에서. 아니라 주요 전체를 대학에서. 보면은 수시가 늘어나고 네, 정시가 주요 줄었는데 대학에서요. 서울 소재에 있는 10개 대학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요 대학만 보면 뭐 그저 2020학년도에 보면 정시가 지금 한 22%에서 한 29%로 늘어났어요. 그게 얼마 전에 뭐냐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정시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교육부 차관께서 어느 정도 좀 전환을 해가지고 정시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주요 큰 대학 위주로 보면 지금보다는 정시가 내년도에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소장님.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아까 논쟁이 나왔던 부분이 왜 수시가 늘게 됐었나에 대해서 안 교수님께서 뭔가 정부에서의 제도적인 유인책에다가 대학의 재량권 하는 방향으로 그랬다. 다만 대학 재량권을 보는 결의차가 두 분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그 자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학생을 뽑는데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국가의 방침대로 대학이 학생을 뽑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제도라고요. 대학이 자기 교육 목적대로 학생들을 뽑아가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대학이 자기 재량권을 좀 더 늘려가면서 수시를 뽑는 데 주력해 왔다. 저는 밖에서 비난할 거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밖에서 잣대로 뭐 이걸 돈 장사한다, 이거는 대학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대학들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이제 수시 전형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뽑으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더 잘 적응하느냐는 것을 굉장히 추수 연구를 해왔거든요. 뭐 대학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수시, 특히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대학에, 선발 자율성을 대학에 주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대학 나름의 자기 그 선발 방법을 발전시켜 오고, 그것이 자기들이 지향하는 교육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국 대학에 어떤 대학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학생을 뽑았겠다, 그래서 검증하자고 제3자가 덤비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학종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학생을 어떻게 뽑았는지 전부 다 그 데이터를 국민한테, 학부모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깜깜이 전형 요구라고. 관련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해요. 아까 말씀하신 보니까 대학의 재량권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자율권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걸 안선희 교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폄하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네요. 제가 돈장사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돈장사는 말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을 왜곡된 한쪽 주장으로 몰아서 계속 비판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토론 방식입니다. 이게 허수아비 공개 오류라고 부르는 방식이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자, 재량권이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학생부 내신 반응 비중을 크게 높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 대입 전형이 자율화되면서 엄청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입 전형을 간소화시킨다고 하면서 뭘 증가시켰냐? 이름을 정리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증가시켰어요. 예. 그런데 대입 전형 유형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복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란 말이 나오고 불공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 통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화시킨 결과가 예. 자율화시켰더니 재량권을 가지고 뽑았더니 인재상을 가지고 뽑았더니 그런 우수한 인재가 정말 역량을 가진 인재가 부자들만 있느냐 한 얘기입니다.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높습니다. 주요 대학 중에서. 예. 서울대에 재학생 중 최상류층 9분위 10분위 추정 학생이 75%가 넘습니다. 여러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그다음 국가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수의 비율을 통해 다 증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 그러니까 8개의 대학을 합했더니 9분위 10분위로서 또는 9분위 10분위 추정 학생으로서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이 75.5%에 이릅니다. 현재 이런 상태가 이렇습니다. 게다가 그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제가 최근에 신문, 언론, 방송 기사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이 2017년 1월 달에 학생부 대신 써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양심선언, 양심 고백이 나왔고요. 또 주간경향의 학생부는 날조던 서류, 현직 교사 양심 고백이 나왔고요. 대학저널의 학생부 조작의 자소서 표절, 그다음에 머니투데이의 성적 조작 학생부 무단 수정 교사, 그다음에 서울경제 못 믿을 학생부 추락하는 학생 진례도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종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정과 부패 이 상태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류층이 뽑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선혜 교수께서는 이른바 가끔 학종 관련 나올 때 금수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실예로 지금 서울대학에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학종의 결과인지 다른 요소의 결과인지는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학종의 방식이 그럼 불공정하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일단 통계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가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그 상류층이 많다고 그걸 학종으로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양극화가 심한 건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우리들이 모두 얘기하고 있고 학종은 기회균형 전형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한 약간의 회복적 어떤 정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능은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과 이 기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류층이 높다면야 제가 그 데이터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서울대가 높으니까 높다.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 네, 그렇죠. 그 상관관계를 자꾸 인과관계하고 혼동하는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야 누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상관관계 부분을 갖다가 인과관계로 자꾸 치환을 하시는데 데이터를 제시하려면 학종과 수능 데이터 이걸 구분하십시오. 그걸 구분을 하면 절대로 귀족 전형이라고 할까? 그런 전형은 수능으로 나옵니다. 짧게 안 교수님 짧게 얘기하세요. 그런 대학의 불리한 통계를 누가 공개합니까? 공개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통계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통계를 본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등교 입학 전형 비율이 전체 재학생의 11%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것을 평균적으로 적용시키다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 11%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9분위 10분위에 해당되는 학생 75% 이상 학생 중에 11%를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학생은 그럼 어떻게 뽑힌 것이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학종을 통해서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증가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통계라서 제가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학종의 장점을 자꾸 단점으로 치환하시는 겁니다. 학종으로 그 부분을 해가지고 다 넘겨서 수능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올라가도록 비율을 바꿔놨는데 그것을 빼고 다시 계산하자고 얘기하면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까지 하시고요. 관련해서 인과관계나 통계 부분은 이후에 토론 끝난 다음에 한번 서로 증명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김지철 대변인께 질문을 좀 답변을 듣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종태 소장께서 학종을 두고 깜깜이 전형이라고 예배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굳이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좀 두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입시 제도의 결과나 이런 걸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종에서의 평가 선발 기준이 공개가 안 되는 깜깜이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왜냐하면 공개가 돼버리면은 또 공개되는 순간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사교육이 분명히 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사회는 아직도 대학 입시 자체, 대학 입학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그 한데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럼 서로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 지금 작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논의가 된 측면의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학종은 부공정하다. 그다음에 수능은 공정하다. 이게 어떻게든 지금까지 대입제도 개편에 이상하게 좀 논의가 이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8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든 간에 그게 그 부분이 옳으니 그러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수능 방식이 특별하게 더 공정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 수능 방식이 학종보다 더 공정하다. 두 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무나 들어가서요. 그 검색 엔진 쳐가지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에 국가교육회의회 대입특위위원장이라는 분이 수능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체 뭐가 공정합니까? 저는 수능만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현재 상대적인 전형 방식 것이거든요. 중에서? 예,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서류를 갖다가 자, 사교육업자가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가 주관적 기록하고 그 주관적인 기록이 자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운이 작용한다고 하고 감감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자 부유층이 상류층이 대폭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수저정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자꾸 계층별 그 얘기를 하는데 수능으로 뽑힌 아이들과 학종으로 뽑힌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예. 어느 쪽 아이들이 더 부유층이 많이 포함됐느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다. 아니요.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그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 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수능으로 뽑힌 아이들의 그 10분의 2 비율은 어떻게 출신 돼요? 계층.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서울대가 그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밝히지 제가 않았으면- 말씀드릴게요. 예. 밝히진 자 통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린다니까요. 막지를 마세요. 대학교육회부에서 학종을 확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서 46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 학생부 종합적으로 뽑힌 학생들이 지금 자 얼마나 되느냐 수혜 받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수혜 받는 비율이 과장학금 소득수준에 따라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자 전체 이 대상이 되는 게 18만 명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 이 애들이 18,876명이 뽑혔어요. 그런데 대교협의 다른 통계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이 11%입니다. 약자를 위한 전형이. 근데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힌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합해도 11%가 안 되고 10.06%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에 뽑힌 숫자만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약자를 위한 학종이 아니라 일반 학종은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민과 중산층도 거의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네, 대부분 다 알겠습니다. 비수혜자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안진호 교수님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통계를 여러 네.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바로 하나만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는 이후에 서로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통계를 비롯해가지고 분명히 정리해서 한 번 더 논쟁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금수저 전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입장이 다르신데 불공정 논란도 그 배경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과연 특별하게 학종 전형 방식에 의해서만 부익부가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능도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통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역시 견해차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육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국가교육회의에다가 뭔가 방향을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김진경 특위원장이 수시와 정시 비율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안선혜 교수께서는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학종의 비율이 각 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한데 상위권 대학부터 저하위권 대학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예. 이걸 국가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김진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고민 때문입니다. 국가가 1대1로 뭐 일괄적으로 5대5다, 3대7이다.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왜 이미 교육부는 그렇게 공론화 쪽에 넘겼을까요? 그래서 교육부가 비난을 지금 받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국자들한테 질을 던지는데 그 오는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의 그 마타도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합니다. 학종 전형이 돼서 깜깜이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엄청난 그 어떤 그 압력들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떠넘기겠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비율 자체도 넘겨라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신 본인 당사자들께서 그냥 교육부 당국자들도 그걸 어떻게 5대5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 고민의 결정이 일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 고민의 일단이 김진경 위원장님 입을 통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마 이 부분은 좀 이제 지난 8월달 이후부터 한번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8월 달에. 예, 왜냐하면 지난해 8월달에 정부가 유예할 때 반드시 올해 8월까지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국가교육회의에 이송을 하는 건 맞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그래도 8월까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한조차도 어느 정도 발표를 안 하고 다 이렇게 좀 이송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 완전히 이양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신속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좀 이제 이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8월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종하고 정시의 비율을 그러면 적정한 비율이 뭐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가 정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다 그러면 그 비율을 좀 반드시 결정해달라고 했냐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학부모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지금 가장 큰 축이 지금 수시와 정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학종이나 이런 부분인데 결국 뭐냐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림, 이 그림이 결국은 수시와 정시이다 보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에 따라서 자기 자식이, 자기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또 자기가 처한 상황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할 수 없이 어느 정도 비율을 좀 확정해달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비율은 정부가 정한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방향은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는 봅니다. 방향은 제시 한 채 넘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 교육부가 기존 쟁점을 수시와 정시로 쟁점을 삼은 것은 바람직했다라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네, 안 교수님. 지금 그 학종의 깜깜이 전형이라는 것이 마타도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마타도어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그다음에 실제 대학이 정하는 문제지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아니 지금까지 국가가 개입해서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개입해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제가 대폭 늘려온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말 아무도 안 했잖아요. 저는 계속 문제 되겠지만 국가 개입에 늘려왔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증거가 있어 늘린 게 아니에요. 국가 개입에 늘려와서 지금 이 상태가 봉착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것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초점이요. 국가교육부가 넘겼던 점, 또 넘긴 이후에 결정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고 발표한 점이요. 예. 실제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의 이송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교육회의가 그걸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교육회의가 받아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넘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넘긴 뒤에 자기는 못 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의 유신에 관한 얘기고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부 국가기관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다 방기했습니다. 그럼 안 교수님,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교육부가 우선적 책임이 있는 것이요. 왜? 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조차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폭탄 돌리기 한 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놔야 됩니다. 국가교육이 바랄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정하든가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전문가 패널 네 분께서는 이게 국가교육회의의 일원으로서 만약에 참여했던 것을 가정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정책 당국으로서의 생각을 하시든지 비율 관련 부분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개별 네 분의 얘기를 짧게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 대원님부터요. 아니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다. 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아까 20몇 프로다, 50%다 지금 비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만약 5대5로 정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5대5로 정한다고. 정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은 이후에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학 자율에 맡겨야 자율에 되는 맡기자라는 거니까 그거 거고. 대학의 그동안 노하우로 가야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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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소장님은. 저는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위적으로 네. 그런 것을 국가가 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대입 시에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한 건 잘못된 거다. 예. 그러니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덜 저질렀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율을 국가기관이 정하는 것은 월권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태 소장님은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의 정한 결정했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저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확한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학부모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방향연도는 좀 정부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준의 추세에 비추어서는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율에서? 현재만 가지고 보면요, 네. 이제 뭐냐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시가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정시에 비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수시에도 뭐 전형 양식이 좀 다르긴 예, 합니다만. 물론 있지만 큰 차원에서만 예. 보면 사실은 좀 수시를 조금 줄이고 정시를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안 교수님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네.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55.1%가 자, 수능 전형을 높여라, 높은 비중으로 해라라고 학생부 종합전형 옹호하는 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위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적어도 전문가들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누가 옳고 그런지 불확실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요. 확정을 증가시키면서 온갖 문제가 문제가 발생하고 반발, 혼란,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문제를 개선해야지요. 네. 그럼 저는 사회적 약자적인 학종을 줄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늘려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 대부분 다 부유층법는 일반 학종을 줄이거나 폐지하자라고 하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수능도 좀 더 개선해서 적어도 50% 이상 비율을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예.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아무튼,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수능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전문가들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 과반이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을 중심으로 한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또 얘기하셨던 것이 학종을 뭔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더 보태면 필요하지 않는 얘기인데 비율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학생 종합부 전형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 대책이 필요하면 더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학종을 개선하자는 거 이전에 예. 수능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는 질문 이전에 현재의 수능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평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찍기 고르기 가지고 대학 입학 시험 장락을 결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예컨대 뭐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보든지 IB를 보든지 또 영국의 A 레벨 테스트 뭐 모든 시험이 전부 다 주관식이고 논술형입니다. 뭐 토플도 찍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토플은 이제 미국에서만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찍기 고르기 가지고 그 점수로 네. 이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자체를 좀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수능의 개선안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능 비중을 늘리자는 얘기는 단순히 과거로 알겠습니다. 회귀하자는 얘기다 이거죠. 네. 제가 학종에 뭔가 더 보완 대책 질문했더니 수능 먼저 지금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전대원 의원. 뭐 저는 학종의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교사로서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전부 그 좋은 대학에 목을 매는 어떤 그런 경향 때문에 교사의 자율권이 좀 많이 침해되고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 이게 이게 나쁜 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안 좋은 의견들이 있어도 다 좋은 말로
이게 치안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양이 좀 과다한 측면들도 있고,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적어줄 수 있는 재량권들이 조금 더 있어주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외에서 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내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많이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에서 이렇게 토플이나 토익 성적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오직 정규 교육을 많이 받았을 학생들이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 대변인께서는. 저는 이제 그 학생부 부분은 좀 두 가지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점수화가 아니라, 그죠? 자기의 네. 소질이나 적성을 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학생을 판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학종이나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는 일부 또 이제 안 좋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안으로 내놓고 있는 학생부 개선 방안 보면 새롭게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추가하는 건 없어요. 다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쪽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학종 내지는 학생부 전형을 어떤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이게 네.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면 되지 무조건적으로 축소하거나 또 필요하면 또 추가시킬 필요도 있다 보고요.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내놓은 안 중에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교육부는 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수상 경쟁을 지금 아예 폐지하려고 합니다. 아예 반영을.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사교육비를 많이 증감시키는 부분은 내신이지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상부분 이런 부분. 왜냐하면 그 연초에 이미 다 발표를 합니다. 언제 매월 며칠 날 뭘 무슨 대회를 하고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회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학생이나 소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건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보시면 전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전 학생을 다 지금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그 사실은 지금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지금 대학 입시를 갈 때 중요한 수단인데, 그러면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그저 딱 다 해야 되는데, 학생이 지금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또 수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꼭 더불어서 학종이나 수시의 근본적인 취지를 해소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쪽으로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겨두고 우리 김재철 대변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학생 종합부만 가지고 좀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네, 좀 네, 갖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안선혜 교수님, 아까 우리 그 이 소장님께서 사실은 수능 자체가 지금 찍기 방식이 아닌 뭔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우선적인 그게 과제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제가 현재 수능을 그대로 가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 수능 EBS 연계 정책이 잘못됐다. 네.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 오고 관련 논문도 비판적 논문도 썼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수능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논술형도 들어가고 장문도 들어가고 완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 선택형 수능이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냐? 그건 다른 나라를 확인하지 못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SAT도 선택형 문항이 더 많이 있고요. 선택형 문항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편견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있고요. 그 근데 수능만 가지고 제가 학생을 말씀드릴게요. 뽑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 드리고 예, 예. 관련을 하십시오. 아니,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고급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논술형을 확대해서 만약 전면 논술을 바꿨다고 칩시다.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논술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사교육이 더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못 가고 네. 단계적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은 이정재 가지고 있는데 박사님은 단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의 문제점은 정확히 좀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학정부 학생자부 종합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십시오. 예, 학생부 종합전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대학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사의 주관적 정성적 기록과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학교 변수, 교사 변수, 분부 변수, 사교육 변수, 입학사정관 변수에 따라서 운이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비교과가 지나치게 꼬리가 몸통을 들 수도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을 5%로 10%로 제한하자 그렇게 얘기해도 어느 대학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인지 교과 성적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어떤 부정이 들어와도요. 이건 적발을 못합니다. 네, 이렇게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뭐 근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 아까 얘기하셨던요. 지금 현재 그 수능의 찍기 방식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했을 때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 의식이네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2022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시험에 네. 지금 현재도 조금 들어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논술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하자 해놓고서 언제부터 할 것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네. 안 교수님도 계속 수능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언제부터 개선할 건지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지금 현재 수능에서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고 알아듣습니다. 저는 3년 중기 방안부터 적용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 이 지금 그런 개편 논의를 하려면 뭐 학종 개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재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 대학 교육이 어떻게 연계돼서 발전돼야 되느냐는 중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전혀 사상한 채 현재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안도 그렇고 현재 논쟁되는 대부분의 것이 오로지 지금 수능, 지금 학종을 놓고선 공정하니 안 하니 비율이 정리 많으니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좀 논쟁 구조가 잘못됐다. 네. 그걸 근본적으로 좀 짚어가면서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전적으로 얘기죠. 공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수능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시하고 정시를 통합 시점을 통합해서 하자 이런 제안도 있던데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전 대안이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현 시점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하. 왜 어떤 그러냐면 점에서요? 실제로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맞부닥치면 예. 상당히 좀 다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고3 담임 오래 한 경력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기 진로를 결정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 고3 초반에도 우왕좌왕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만약에 12월 마지막까지 수시 정시를 통합시켜 놓으면은 그 우왕좌왕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좀 순차적으로 부담을 이제 안겨주면서 뒷부담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지원의 기회를 네, 여러 번 이거를 주는 게 적어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네요. 근데 이걸 뒷부분을 모아놓게 되면 마지막 수능까지 학생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시제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이라면 사실 입시제도가 심하지만 않았다면 입시 네.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 자체도 없었을 텐데 네. 너무 심한 바람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 심한 상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재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선발 시기고 통합 관련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만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하시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교육부 안 중에 가장 최악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런데 지금 수시 정시를 통합하면 수능도 그 여러 가지 전형 요소 하나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수능마저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정성평가의 한 대상 요소가 요소로 알겠습니다. 전락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가장 최악은 잠깐만요.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혹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통합은 대안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걸 듣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교육부가 여러 가지 2022학년도라고 그랬죠. 현재 중3 학생인 입시물에 맞춰서 오늘 8월 말에 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진행 과정 속에서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그 방향이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방향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결정하지 않은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었었는데 교육부 쪽이라든가 아니면 정책당국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입시 관련해서 꼭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 주제로 드리겠습니다. 한 30초씩 먼저 좀 돌아가면서 얘기 듣겠습니다. 유 소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2022학년도 입시제도죠.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쟁점들은 그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교육회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간 시행될 제도에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요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5년 다시 말해서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이제 치르는 입시부터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국가교육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것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자. 그리고 이후에는 좀 더 그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모으면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정태 수장께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하고 중장기 대책은 따로 하자라는 제안이시네요. 네, 김재철 대변인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작년 8월달에 이미 이제 올해 8월까지 그 1년간 유예를 하면서 나름대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예할 때도 정부가 약속을 못 지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8월달에는 분명히 그 당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3, 제4에 더 혼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누차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대학 입시 제도가 갖는 게 뭐냐면 거기에 미래성, 현재성, 교육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고 추가해서 뭐냐면 학부모들은 또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까지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선혜 교수님. 예. 국가교육회의에서 자 특히 대입특위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핵심 쟁점 3가지 중에 2가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사실상 포기한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을 포기해라. 이 솔직히 인정한 대로 하지 마라. 그럼 자, 그리고 역할이 없으니까 예, 그 예. 조직은 해소가 되는 거네요. 조직은 사실은 대입특위는 해소가 돼버려야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이송을 했는데 이송에 대해서 답안을 낼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맞고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교육부하고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여러 가지 여론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당이에요. 예.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제 2개월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22 학년도의 입시는 기본적으로 부분적인 손만 보고 예.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적어도 4년 이상 예. 걸리는 그런 입시안은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공정하고 단순하게 예.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해라자 예. 그 제안을 들고자 합니다. 지금 뭐 현 단계에선 법체계 내에서의 교육부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근원적으로 법적인 뭔가 개정까지 동반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주셨네요. 전대현 의원. 이제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 좀 저도 현장 교사로서 불만이 많지만 이미 지금 결정돼 있고 8월까지 하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교육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엉터리로 막 돌아가고 그래도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네. 뭐 이게 불만 많다고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이거를 뭐 하고 또 새롭게 하자는 얘기를 도저히 못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 학부모 개개인들 불만이 많은 거 압니다. 왜냐하면 내 학생이 떨어지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부모들한테는 얼마나 좀 심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 문제 생각하시고요. 그 수능 문제, 학종 문제, 교육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해서 좀 좋은 결론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 토론 치열하셨습니다. 보니까 자료도 더 제시하면서 가까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한번 서로 따져볼 기회도 하나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논의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수시냐 정시냐뿐만이 아니라 전형 방식도 문제가 있고요.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도 문제가 있고 이후에 우리가 교육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취업 구조, 생활의 방식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고리가 대학 입시에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좀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시제도 개편 문제가 정말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좀 전문적인 논의와 정책적인 판단 아울러서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교원과 학생, 또 학부모가 원하는 최선의 방안이 또 도출되길 바랍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